내 나이 28살, 사업 실패 1억 빚지고 원양어선 탄 썰. 내 나이는 28살이다. 27살 승승장구하던 인생 가장 큰 좌절을 맛보고 생활은 180도 달라졌다. 1억이 넘던 통장 잔고는 1억이 넘는 빚이 되어 있었고, 내가 타고 다니던 BMW는 낡은 운동화가 되었고, 내 주변은 술이며 계집질 한 번이라도 얻어먹으려던 친구라던 놈들 대신 빚쟁이들만 가득했다. 인생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구직난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글을 보았다. 원양어선 인생 끝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하니 결심은 의외로 쉽게 할 수 있었다. 인터넷에 원양어선 취업 후기를 살펴봤다. 최신 글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10년 가까이 된 글들이었다. 10년 전에 이 정도 대우에 이 정도 페이를 받았으면 10년이 지난 지금은 대우도 좋아지고 페이도 높아졌겠지라고 생각하니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까지 되었다. 3xx은 인터넷으로 찾아본 곳 중 조건이 가장 좋아 보이는 한 곳으로 전화를 했다. 배를 타려고 하는데요. 등본 2통, 예비군이면 초본 1통, 속옷 등 짐 들고 부산역으로 오셔서 전화하시면 됩니다. 바로 가족들에게 결심을 알리고 3일 정도 주변 정리를 하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저녁 7시가 되어 있었다. 사무실에 풍채 좋은 사장이 앉아 있었다.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고 숙소를 잡아줄 테니 내일 건강검진을 받으면 된다고 했다. 궁금했던 점들을 묻기 시작했고 풍채 좋은 사장은 하나하나 대답을 해주었다. 급여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200만원이고 3개월마다 보험료배에서 3개월간 잡은 것을 판 돈을 정산한다. 그 보험료의 수준은 얼마 정도입니까? 봄철 3개월이면 거의 1000만원 정도 된다. 가을철은 그것의 2배 정도 생각하면 된다. 한번 출항하면 육지는 언제 들어옵니까? 배마다 틀리다. 하루마다 왔다 갔다 하는 연안선도 있고 한 달마다 들어오는 배도 있다. 대충 계산을 해도 12개월 기본급 200만원이면 연봉 2,400에 보험료 3개월마다 정산 1년이면 4번 정산 적어도 4천만원. 그렇게 계산하면 연봉은 6,400. 이 정도면 할만하다. 배 위에서 생활하면 돈 쓸 일도 거의 없고 2년이면 빚을 모두 갚을 수 있다. 저는 한 달마다 들어오는 배를 타겠습니다. 요즘에 잘 잡히는 배로 하나 추천해 주십시오. 봄철은 꽃게나 문어를 잡는 통발어선이 괜찮다. 거기로 알아봐 주겠다. 숙소를 잡아줄 테니 숙소에서 쉬고 내일 오전 사무실로 와라. 숙소의 위치를 설명 듣고 걸어갔다. 상당히 오래된 낡은 호텔이었다. 착잡한 마음에 누워서 줄담배를 태웠다. 마음 정리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냥 고생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가족, 친구들과 통화를 하고 나니 정리됐다고 생각했는 마음은 다시 불안하고 초조해졌다. 불안한 마음에 뒤척이다 잠이 들었고 아침에 사무실로 가 사무장과 함께 병원에서 간단한 검진을 마치고 자갈치 시장 한 상점에서 선원용 가방을 하나 구매했다. 작업할 때 입는 작업복, 세면도구, 장화 등 배 위에서 필요한 물건들이 가득 담겨있는 가방이었다. 검진을 끝내고 사무실로 돌아가니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 2분이 사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사장은 역시 해병 출신은 어쩌고라며 필요도 없는 소리를 해대며 나에게 계약서를 쓰자고 했다.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적으라고 얘기하고 XXX는 매달 X일에 기본급 200만원을 지급받으며 모든 임금 계산은 보합제로 한다. 라는 계약서에 이름을 적고 나니 처음 보는 40대 중반 남성이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다.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사무실에 가방을 메고 들어가니 이곳은 해엑스 수산이라고 했다. 오늘 오후쯤에 통영으로 가서 선주와 선장을 만나게 되고 내일 새벽에는 출항을 한다고 했다. 이제야 진짜 실감이 나는 듯 했다. 2시간 정도가 걸리고 통영에 도착했다. 배에서는 해엑스 수산 사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 자신을 배를 탔던 이야기를 쉴 새 없이 얘기했다. 힘은 들지만 배라는 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이며 발판이 된다며 자신도 배를 타고 지금은 사무실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내가 잘만 하면 3개월 뒤에 갑판장, 1년 뒤에는 사무장,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는 선장도 할 수 있다며 희망을 계속 얘기해 주었다. 통영에 도착하고 선착장 앞 허름한 가게에서 노인들이 카드를 치고 있었고 해엑스 수산 사장은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한 노인은 앞에 나와서 나에게 자신을 선주라고 소개하고 준비된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배를 타기에는 곱상해 보인다며 마음에 든다던 선주. 곧 선장과 갑판장 사무장이 오니 같이 저녁을 먹자고 잠시 기다리라고 했다. 선착장에는 닭장같이 철창이 되어 있는 배가 보였다.
저 배가 내가 내일 타고 나가면 한 달 정도는 생활해야 될 배라고 했다. 잠시 후 누가 봐도 선장으로 보이는 뚱뚱한 사람이 나타났다. 역시나 선장이라고 했다. 상당히 우락부락하게 생겼고 몹시 뚱뚱했고 싸우면 무조건 질 것 같았다. 늙은 아우르꺼러 같은 느낌이었다. 이어서 머리를 갈색으로 염색한 뱃사람처럼 안 보이게 곱상해 보이는 사람이 나타났다. 자신을 사무장이라고 소개했으며 배에는 승선하지 않으며 육지에서 선주와 함께 사무적인 일을 보고 임금을 관리한다고 했다. 이어서 몹시 왜소한 체격의 할아버지 같은 분이 한 분과 40대 정도의 상당히 나쁜 놈처럼 생긴 마른 남자가 같이 나타났다. 왜소한 체격의 할아버지는 조리장이라고 했고 나쁜 놈은 갑판장이라고 했다. 다른 선원들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했지만 일반 선원들은 대부분 전화를 안 받던가 받아도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 선원 가방과 개인 가방을 선주의 차에 싣고 사무장을 따라 돼지 갈비집으로 이동해서 식사를 마쳤다. 술은 먹지 않았고 고기와 밥만을 먹고 통영의 허름한 모텔로 안내를 받았다. 아침 5시에 깨우러 올 테니 편하게 쉬라고 얘기하고 사무장은 떠났다. 이리저리 불려다니고 끌려다닌 하루의 피곤함이 밀려와서 금방 잠이 들었다. 눈을 떠보니 아침 5시 문이 쿵 하고 열리고 사무장이 들어와서 나갈 준비를 하라고 했다. 대충 샤워를 하고 사무장 차에 올라타서 선착장으로 갔다. 선주는 부산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하나둘 사람들이 나타났다. 뱃사람들은 하나같이 앞니가 없었다. 출발에 앞서 배 안에서의 침대를 배정받았다. 배의 구조는 중심에 선장실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배의 앞쪽은 갑판과 작업대가 있었다. 양옆 작은 복도를 따라가면 뒤쪽에 조리실이 있었고 조리실 옆에 판자를 타고 올라가면 2층에 통발을 재는 곳, 조리실 앞에 바닥 뚜껑을 열면 사다리를 통해 침대와 짐을 둘 수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좁은 방 안에는 2층짜리 침대 5개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고 가운데에 작은 공간이 있었다. 생각보다 허름한 비주얼에 조금 놀라긴 했지만 사다리 정면 1층 침대에 짐을 풀고 작업복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좁은 사다리를 타고 다시 올라가 보니 배는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배의 총 인원은 선장과 갑판장, 조리장, 기관장, 선원 5총 9명의 인원이었다. 그 중에는 베트남에서 돈을 벌러온 젊은 외노자도 한 명 있었다. 배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철창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가 밧줄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선장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2층 닭장 안에 앉아서 거침없이 달리는 배에 앉아 3시간 동안 밧줄을 정비했다. 3시간 만에 아침 식사를 하고 다시 2층에 올라가 3시간 동안 밧줄 정비를 했다. 멀어지던 육지는 이제 아예 보이지 않았고 달리는 배 안에서는 멀리 희미하게 이름 모를 작은 섬들만 간간히 보일 뿐 바다밖에 보이지 않았다. 나는 다행히 배멀미를 하지 않았다. 밧줄 작업이 다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1시쯤 되었을 때 갑판장은 다들 들어가서 낮잠이라도 한숨 자라고 했다. 그리 힘들지 않은 밧줄 작업을 끝마치자마자 낮잠이라니. 나는 이 정도면 버틸만 하다고 생각하며 기분이 좋았다. 낮잠을 자다가 오후 5시쯤 되었을 때 벨이 울렸다. 귀가 찢어질 정도로 시끄러운 벨소리에 일어나서 허겁지겁 갑판으로 나갔다. 선장은 이제 작업을 시작할 테니 다들 준비하라고 방송했다. 37살의 나와 나이 차이가 가장 적게 나는 형님과 나는 2층에서 올라오는 통발을 쌓는 업무를 부여받았다. 정확히는 내가 부여받은 업무지만 처음 해보는 업무이기에 3일 정도는 둘이서 같이 하라고 지시받았다. 배에서의 업무는 컴프레셔가 돌아가면서 뿌려놓은 통발을 하나씩 건져 올리면 제일 앞에 위치한 사람이 통발을 빼서 작업대에 올려주고 두 번째 위치한 사람은 통발을 밑으로 털고 세 번째 위치한 사람은 안에 있는 미끼통을 새 걸로 바꾸고 네 번째 위치한 사람은 미끼가 빠지지 않게 고리를 걸어서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준다. 그러면 2층에 대기하고 있던 내가 올라오는 통발을 순서대로 쌓는 작업이다. 이 단순 반복 작업은 통발 2200개 정도를 쌓으면 한 어장이 끝났다고 표현한다. 한 어장의 작업이 끝나고 나면 앞쪽 작업대에 있던 사람들은 조리실 앞쪽에 위치한 통발을 다시 뿌리는 곳에 위치하게 되고 2층에 쌓아둔 통발을 1층으로 통하는 구멍으로 마구마구 내려주게 되는데 밑에서는 그 통발을 하나씩 밧줄에 걸어 달리는 배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바다에 다시 뿌려지게 된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올라오는 통발을 9에서 10층으로 쌓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2200개의 통발이 쌓이기 위해서는 공간 하나 없이 빼곡하게 컨베이어 벨트 위에 판자까지 대고 그 위에까지 쌓아야 다 채울 수 있었다. 보통 이 작업은 하루 기준으로 4개의 어장을 하게 된다. 통발을 쌓으며 거친 숨을 내쉬면서 이거는 진짜 힘들다. 이래서 돈을 많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통발을 쌓았다. 배를 타는 사람들의 이미지는 진정한 남자, 거침없는 남자 바다를 가슴에 품을 만큼 넓은 가슴 등을 상상하지만 실제로 속은 정말 참새 X만하다. 힘든 일 자신이 손해보는 일을 정말 싫어하고 못 배우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몹시 많다. 통발을 쌓으면서 처음 해보는 일에 조금 버벅이자 같이 일하던 형은 몹시 짜증을 내고 사람을 나무랐다. 일을 가르쳐준다 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듯 했다. 그냥 너와 내가 같이 일을 하면 네가 처음 하던 오래 하던 간에 우리는 5대5의 일을 똑같이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박혀있는 듯 했다. 그래도 묵묵히 참으면서 통발을 쌓았다. 그렇게 첫날 2개의 어장을 작업하고 저녁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작업이 끝나고 잠을 잘 수가 있었다. 배에서 물론 씻을 수는 있었다. 작은 통에 정수된 물이 담겨 있고 대야가 바닥에 있었다. 협소한 공간이지만 씻을 수는 있었다. 하지만 정말 힘든 노동이 끝나고 온몸이 바닷물인지 땀인지 모르게 다 젖은 상황에서 육지에서처럼 깨끗이 씻고 잔다는 건 몹시 힘든 일이었다. 다들 옷을 벗어던지고 대충 손과 발 얼굴을 물로 헹구고 침실에 들어가 잠을 청하기 바빴다. 나도 정신없이 들어와서 눕자마자 폰을 잠시 확인하고 카톡, 문자 등 간간히 신호가 잡힐 때 들어와 있는 것들은 확인할 수 있었다. 답장은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바로 잠이 들었다. 새벽 3시 작업 시작 벨소리가 울렸다. 졸린 눈을 비비고 갑판에 올라가서 작업을 준비했다. 2번째 날도 첫날과 마찬가지로 일의 반복이었다. 어장에서 어장으로 이동할 때는 밧줄과 미끼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어장에 도착하면 통발을 쌓는 일을 무한히 반복했다. 사고는 2번째 날에 발생했다. 첫 번째 어장 일을 다 끝내고 미끼를 손질하고 2번째 어장에 도착했는데 정말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파도가 높게 쳤다. 통발을 쌓는 족족 통발은 엎어지고 2사람이 올라오는 통발에서 버티기 힘들 정도로 파도가 높게 쳤다. 몇 번이고 넘어지면서 올라오는 통발을 감당하면서 겨우 모든 통발을 쌓을 수 있었다. 문제는 통발을 내릴 때 발생했다. 쌓아져 있는 통발을 빨리 내리려면 통발을 쓰러뜨리면서 뚫린 구멍으로 1층으로 내려야 되는데 쌓여져 있는 통발을 하나씩 넘어뜨리기 시작하자 파도에 심하게 흔들리는 배에서 버티지 못하고 쌓여있던 통발이 한꺼번에 쓰러졌다. 나는 통발을 정리하던 중 통발의 뒤통수와 허리를 심하게 부딪히며 깔리고 말았다. 급한 대로 통발을 치우고 겨우 일어났는데 뒤통수에 맞은 통발 때문인지 배멀미를 하지 않았던 나도 계속 어지러움증이 느껴지고 속이 거북했으며 온몸이 아팠다. 일단 하던 작업을 모두 끝마치고 나는 갑판에 주저앉았다. 깔린 통발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팠다. 선원들은 다친 나를 보고 걱정보다는 조롱을 했다.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다. 하루에 보니 힘들어서 엄살 피우는 거 아이가? 깔린 건 맞나? 얼른 일 나가 작업해라. 미끼 작업이 끝나고 잠깐의 짬이 났다. 쉬는 시간 앉아서 바로 위 37살 형과 담배를 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왜 배를 타게 되었는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지금 느낌이 어떤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임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내가 들은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였다. 할 말을 잃었다. 무엇인가 너무도 많이 잘못되었다. 내가 생각했던 임금과는 너무 달랐다. 기본금이라고 지급하기로 한 200만 원은 일종의 가불 형식의 임금이었고 3개월에 적어도 1000만 원은 된다던 보합금은 봄철 통발 어선은 800만 원 수준이라고 했다.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들은 임금은 3개월간 200만 원의 기본금과 3개월의 보합금 1000만 원, 총 3달에 1600만 원 못해도 15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이해를 한 것이다. 평균 급여로 생각한다면 월 500 정도, 일을 하면서도 월 500 정도니까 이렇게 힘든 일도 버티면서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서 버티기 힘든 노동을 참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배에서 형님에게 들은 정확한 임금 체계는 너무나 심하게 달랐다. 애초에 기본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쉽게 설명하자면 3달에서 그냥 보합금 800만 원 수준인 것이다. 내가 앞선 2달에 기본금이라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이번 받게 되면 3개월째에 나올 보합금 8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제하고 나오게 된다는 것이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생각했다. 이틀을 중노동하면서도 요동치는 배 위에서 뒹구르고 넘어지면서도 버텼던 이유. 그 이유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다. 통발에 깔려서 몸도 정상이 아닌 상태에 고립된 배 위에서 멘탈은 순식간에 산산이 박살나버렸다. 허리를 부여잡고 쩔뚝거리며 선장실로 향했다. 선장실에 노크를 하고 문을 열자 늙은 아우르꺼러가 신경질적으로 날 쳐다보며 얘기했다. 무슨 일이고? 제가 들은 임금 방식이랑 여기서 직접 들은 임금 방식이랑 너무 다릅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라고? 문 닫고 내려가서 입감 만드는 거나 도와라. 저는 사무장과 통화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쁜데. 무슨 통화고? 통화해서 어쩔 건데? 그래도 통화해서 확인해야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을 닫고 조리실과 갑판 사이에 있는 통로에서 사무장에게 전화를 했다. 다행히 신호가 잡히는 해역이었고 통화는 완전 매끄럽지는 않지만 의사소통은 가능한 수준으로 할 수 있었다. 사무장님, 제가 여기서 임금이나 보합금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애초에 들은 것과 너무 다릅니다. 네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뭐가 문제냐? 제가 받기로 한 돈은 기본금과 보합금 2개였습니다. 저는 하루 먹고 살기 위해 여기에 배를 타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빚이 있고 그 빚을 해결하기 위해 배를 타러 온 것입니다. 네가 뭘 들었는지는 모르겠다. 선장이랑 갑판장한테 정확히 얘기해주라. 연락할 테니 선장과 갑판장한테 설명을 들어라. 지금 네가 뭘 하는지 잘 들리지도 않고 설명도 힘들다. 우선 통화를 끝내고 통로에 주저앉았다. 왠지 나쁜 예감이 들었다. 내가 속은 것 같다는, 시스템부터 임금 지급까지 모든 것이 내가 속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지만 작은 희망을 품고 진정하자고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담배 한 대를 태우고 나서 선장실의 문을 열었다. 사무장님이 선장님과 얘기하라고 연락하신다고 했는데 언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작업을 해야 되니까 심하이 하고 나면 저녁에 선장실로 온나. 제가 아까 위에서 작업하다가 통발에 깔려서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고 몸에 힘이 안 들어가서 그러는데 오늘 작업만 좀 바꿔주십시오. 어린 놈이 네 힘들다고 바꿔달라고 하면 배가 어찌 돌아가노? 퍼뜩 올라가서 작업도 하라. 정말 다른 작업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태로 통발 쌓는 건 너무 힘듭니다. 해병대라는 새끼가 조금 아프다고 엄살 부리고 아프다고 못하겠다고 하고 장난치나. XX놈아, 더 이상 얘기 나눠봤자 남을 건 없을 것 같았다.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2층으로 다시 기어 올라갔다. 작업을 할 때는 정말 말로 설명하기 힘든 정도의 악취가 난다. 내가 볼 수 있던 건 미끼를 바꿔 끼운 빈 통발이기 때문에 뭐가 잡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통발을 쌓고 나면 바닥에 생선 비늘이며 뭐라 설명하기 힘든 찌꺼기가 바닥에 가득 쌓였는데 그것의 냄새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지독했다. 지끈거리는 머리에 쌓인 찌꺼기 냄새에 멘탈은 지금 거의 다 부서진 상태. 정말 넋을 놓고 바다만 바라봤다. 다시 작업이 시작되고 줄지어 끝없이 올라오는 통발을 차례로 쌓기 시작했다.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후들거리는 다리를 다잡으면서 통발을 쌓아 올렸다. 아닐 거라고 몇 번이고 되뇌이면서 통발을 쌓아 올렸다. 끝날 것 같지 않는 작업을 다 끝내고 나니 저녁 10시 무렵이 되었다. 한 번 작업은 거의 3-4시간 정도가 걸리고 새벽 3시쯤부터 7시까지,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점심 1시부터 5시까지, 저녁 6시부터 10시 야식잠 거의 이런 시스템이다. 나는 대충 물로 몸을 헹구고 옷을 갈아입고 선장실로 향했다. 선장실에는 갑판장이 있었다. 선장실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기는 뭔가가 협소해 보여서 선장과 갑판장은 선장실 안에서, 나는 선장실 문 앞에 서서 이야기를 시작했고 갑판장이 먼저 말을 했다. 뭐가 문제인데? 저는 처음 들었던 것과 돈 문제가 너무 달라서 지금 충격이 너무 큽니다. 전 보합료가 1000만 원은 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캤나? 네 데리고 온 소개소에서 캤는 거 아이가? 3XX 말입니까? 니는 해엑스 수산 소개받고 왔다며? 일단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돈을 어떻게 받는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서 선장과 갑판장이 설명을 해주는데 설명을 듣는 중에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나마 800만 원이라는 것도 통상적인 평균이고 평균보다 안 잡히게 되면 그보다 작을 수도 있다는 얘기였다. 애초에 뱃사람들의 삭슬 계산하는 방법은 육지에서 공장이나
건설 현장 등에서 계산하는 방법과는 완전 달랐고 3XX는 교묘하게 말을 짜집기 해서 오해하기 좋게 해서 나를 팔았는 것이다. 그것도 사무실에서 직접 판 것도 아니고 다른 소개소 사무실을 통해서 이중으로 팔았는 것이다. 나 하나를 배에 태우고 사무실에서 챙겨가는 돈은 100만 원 정도가 되며 그중 50만 원 정도는 내 임금에서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근근히 버티던 멘탈은 완전 박살이 나버렸다. 설명을 듣고 침실에 누워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렀다. 요동치는 배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 폰에 저장해놓은 돌도 안 된 조카 사진과 가족 사진을 보면서 소리 없이 끄끄 울었다. 네가 반드시 다시 일어서서 멋있는 삼촌이 될 거라는 걸 믿는다는 누나의 문자와 우리 처남 믿는다는 자영의 문자,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 되면 연락하라는 엄마의 문자까지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내 모습이 너무 한심해서 눈물이 났다. 밤새 한숨잠도 이루지 못하고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새벽 3시 다시 벨이 울렸다. 나는 나가자마자 선장실로 향했다. 저는 이 돈 받고는 일 못합니다. 저는 배에서 내리겠습니다. 뭐 임마. 이 새끼가 장난치나. 뭘 내려, 어찌 내려. 해경을 불러서라도 나가야겠습니다. 아니면 오늘 운반선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몸도 안 좋고 임금 문제도 해결하고 다시 타던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경? 네가 해경 불러서 우리 작업 못해서 피해보는 돈 다 물려줄 거면 해경을 불러라. 쌍놈의 새끼야. 대화가 끝나서 갑판 위에 서 있으니 갑판장이 와서 통발 쌓는 게 아닌 다른 작업을 지시했다. 통발에서 털어낸 해산물을 분류하는 작업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통발을 끌어올리면 통발터는 사람이 작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 털어내게 되고 작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갑서치가 있는 해산물을 분류해서 어창에 보관하게 되고 갑서치가 없는 해산물은 그대로 알루미늄 바닥에 떨어져 틀어져 있는 물살을 타고 배 밖으로 다시 버려지게 된다. 문어, 깨, 붉은 생선들, 바다장어, 오징어 등만 어창에 보관하고 그 외의 것들은 대부분 버리게 된다. 3일째 되는 날 갑판에서 처음 분류 작업을 하게 된 날, 이날은 파도가 정말 심하게 쳤다. 아마도 너무 파도가 심하게 치니 갑판장이 통발 작업을 직접 하고 아래쪽에서 작업을 지시한 것 같다. 분류 작업을 하는데 정말 바닷물이 배 위를 촤악하고 덮으면 갑바에 모자까지 덮어 쓰고 있어도 온몸이 물에 젖고 눈도 못 뜰 정도로 힘이 든다. 바닷물이 눈에 들어오면 정말 눈이 안 떠진다. 고무장갑을 끼고 있어서 눈을 마음대로 닦을 수도 없다. 겨우 실눈을 떠서 어종을 확인하고 분류 작업을 한다. 문어나 붉은 생선들은 정말 옮기기 쉽다. 걔도 집게 때문에 조금 까다롭긴 해도 어창에 바로 넣는 게 아니라 큰 다라이에 보관하다가 어창으로 옮기기 때문에 옮기는데 힘이 들진 않는다. 문제는 바다장어인데 이놈들은 맨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그물을 이용해서 잡아야 되는데 크기도 크기고 힘도 엄청 좋다. 그리고 어창 입구가 너무 좁아서 힘들다. 만약에라도 놓치게 되면 장어가 발광하다가 배 밖으로 흘러나갈 수도 있다. 그게 다 돈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게 되면 정말 심한 욕을 먹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한 마리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정말 마음으로는 임금 문제에 속았다는 사실 때문에 정말 일하기 싫은데 그래도 하는 동안에는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열심히 했다. 한번 미끄러진 장어를 잡기 위해 배 밖으로 흘러나가는 수로를 몸으로 막고 장어를 주워 담으면서 나는 오늘 운반선이 들어올 때 육지로 나갈 것이라고 몇 번이고 다짐했다. 바다에 흘러가는 장어를 잡기 위해 몸을 던지고 겨우 잡아서 어창에 넣고 나니 선장이 방송으로 얘기했다. 자, 뭐하노? 갑판장이 얘기했다. 장어 잡지 마라. 아, 잡는다. 선원들이 조롱 섞인 웃음을 짓는다. 다 죽여버리고 싶다. 그냥 다 죽여버리고 싶다. 이미 그들에게는 나는 이미 떠날 사람이며 이미 그들의 동료는 절대 아니었다. 그래도 묵묵히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있었다. 선장이 갑판에 내려와 갑판장과 대화를 나눈다. 아무래도 무태 들어가야 될 것 같노? 비도 잡혀있고 진도로 들어가는 게 낫겠는데 안 듣는 척 일하면서 속으로 내심 다행이라고 몇 번이고 외쳤다. 운송선이 온다고 해도 안 태워주면 그만이고 해경을 부른다고 하면 이들은 나에게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육지로 들어간다니 이건 정말 다행이다. 속으로 내심 다행이라고 외치며 생선들을 분류하고 있을 때 선장이 날 부른다. 네 사무장이랑 통화했는데 니는 작업 심하이 하고 옷 갈아입고 들어가라. 예? 작업 안 끝났는데 들어가도 됩니까? 일 못하겠다고 했다며. 일 시키지 마락하니까 갱 들어가고 우리 육지 들어가면 내리든지
운송선을 타고 내리든지 알아서 해라. 얘 속으로는 정말 쾌재를 불렀다. 이 미친 노동을 그만할 수 있다는 것이. 그때의 마음은 솔직히 3일 일했던 거 돈 안 받아도 내려만 주면 감사하게 내리겠다는 마음이었다. 적어도 그때 마음은 그랬다. 육지를 밟을 수만 있다면, 그냥 이 미친 배에서 내릴 수만 있다면 건설 현장이든 공장이든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선장의 지시를 받고 나는 작업복과 장화를 벗고 조리실 앞에 방뚜껑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다. 남들이 일하고 있는데 쉬는 마음이란 이런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자퇴를 확정짓고 땡땡이를 치는 고등학생의 마음이랄까. 갇혀있는 곳에서 자유로워졌다는 해방감과 알 수 없는 걱정들이 섞인 미묘한 감정. 서랍 같은 침실에 혼자 몸을 구겨넣고 휴대폰을 잠시 보다가 이내 문을 닫고 심하게 요동치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했다. 1시간여가 흐르고 작업 중이던 선원들이 밥을 들고 방으로 내려왔다. 배가 심하게 흔들리거나 당장에 급한 작업이 없을 경우는 식사를 방으로 옮겨서 한다. 배가 안정적이고 급한 작업이 있을 경우에는 조리실 바로 앞에서 밥을 먹었는데 밥은 개인 밥그릇과 국그릇만이 주어지며 밑반찬은 군대나 학교에서 사용하는 식판을 이용하게 된다. 방에서 먹는 경우는 조금 덜하지만 조리실 바로 앞에서 밥을 먹을 때는 정말 더러운 꼴을 많이 보게 된다. 왜 뱃놈이라고 하는지. 이들은 예절도 없으며 공동체의 의식도 전혀 없었다. 물론 다른 배는 어떨지 전혀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탔는 이 배에서만큼은 확실히 그랬다. 밥을 먹다가 일어나서 2걸음 정도 걸어가 오줌을 누고 밥을 먹는 와중에 선장이 바로 옆에서 똥을 싸기도 한다. 먹어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러운 꼴을 보면서도 그냥 참고 먹는다. 선장은 선장실에서 따로 식사를 하게 되며 식탁은 따로 없지만 쟁반에 밥과 국 반찬을 따로 담아서 배의 막내들이 선장실로 직접 가져다 준다. 영화 해물을 보면 조금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남는 음식은 바다에 그대로 버리게 된다. 선원들이 밥을 들고 내려왔지만 작업 중에 열외돼서 내려와 누워있는 나에게 누구 하나 식사를 권하는 이는 없었다. 나 또한 전혀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에 그 열악한 식사에 입조차 대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냥 침대 문을 닫아둔 채로 계속 잠을 청했다. 파도 때문에 작업이 불가했는지 식사를 한 선원들도 음식을 치우고 다들 침실에서 쉬고 있었다. 2시간여가 더 흐르고 갑판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야, 짐 싸서 나온나? 예. 저요? 그래, 네 짐 싸가 나온나? 운송선 들어왔다니까. 네 저거 타고 나가라. 얘 헐레벌떡 내 짐을 싸기 시작한다. 깔아놓은 이불, 벗어놓은 작업복은 다시 가져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왜냐면 다시는 나는 이 미친 일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 입었던 옷들만 가방에 구겨넣기 시작했다. 갑판에 나가니 갑판장과 선장, 갑판장과 붙어 지내는 선원셋만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통발어선보다 작아 보이는 어선이 과자와 담배 등 박스 몇 개를 싣고 와서 나르기 시작하고 2명의 짐을 든 사람들이 이쪽 배로 옮겨 탔다. 내가 내려서 타게 된 사람들인지 아니면 늦게라도 합류하게 된 사람들인지 나는 알 길이 없었다. 다만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내 짐을 저 배로 옮기고 나는 오늘 육지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었다. 운송선에서 옮겨 실어야 될 짐을 다 옮겨 실은 뒤 선장이 방송으로 빨리 나보고 옮겨 타라고 얘기했다. 꽤 먼 거리였지만 짐을 둘러매고 나는 뛰어넘어서 배를 옮겨 탈 수 있었다. 옮겨 탄 배에는 선장 1명과 기관장 1명의 늙은 어르신 2분만이 타고 있는 배였다. 옮겨 탄 배에 갑판에 앉아 담배를 피면서 멀어져가는 운액수. 내가 탔었던 배를 지켜봤다. 갑판에 앉아 멍하니 멀어지는 배를 보고 있으니 기관장이 다가와서 나에게 쉴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었다. 타고 있던 배처럼 방이 있거나 따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은 아니었지만 기관실의 작은 공간을 나에게 내어주었다. 많이 시끄럽긴 했지만 춥지는 않았으며 누구도 나에게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서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었다. 그때 헤엑스 수산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네 배 내렸다며. 네 진도로 들어오니까 내가 그 근처에 있으니까 데리러 갈게. 언제 말입니까? 몇 시에 내릴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형이 네 운송선 탔다는 거 듣고 진도로 가고 있으니까 네 내릴 때쯤이면 형이 진도 도착할 거다. 형이랑 만나서 얘기하자. 예, 내리면 전화드리겠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그냥 하염없이 바다만을 쳐다봤다. 파도가 높긴 했지만 무사하게 탈출했다는 해방감에 마음이 놓였다. 2시간 동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다.
운송선 기관장에게 도착 시간을 물어봤는데 오후 3시에 탑승한 운송선은 저녁 11시 12시는 돼야 진도에 도착한다고 했다. 두어 시간 멍하게 있다가 기관실로 가서 잠을 청했다. 따뜻해서였을까 마음이 놓여서였을까 스르륵 기절하듯 잠이 들었다. 8시쯤 잠에서 깨어주는 밥을 먹고 11시 30분이 넘어서야 진도에 도착했다. 항구의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확히 기억나는 건 그 밤에 해엑스 수산 사장이 앞에 서 있었다는 것뿐이다. 육지에 붙은 배에서 짐을 들고 내리고 해엑스 수산 사장 앞에 서게 되었다. 사장은 일단은 차에 타라고 얘기했다. 차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나에게 앞으로 어떡할 것인지 물었다. 시간이 늦어서 네가 고향에 갈 방법도 없을 텐데 형이 어차피 내일 진도에서 일을 봐야 돼서 방을 잡아야 되니 형이랑 방을 잡고 얘기를 나누자고 했다. 당장에 터미널에 버스도 없고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없었던 나는 알겠다고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나는 임금에 대해서 속았던 부분을 얘기했고 해엑스 수산 사장은 그게 3XX운에서 잘 모르고 얘기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내가 내렸다는 얘기는 3XX운 사장도 지금 들은 상태고 나에게 처음 승선할 때의 가방값을 물어내라고 했다고 한다. 나는 그 금액을 물어봤는데 그 금액은 35만 원이라고 했다. 나는 당장에 이곳에서 나갈 방법이 없었다. 얼마가 됐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다. 내 고향 가는 대로 금액 송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형 XX은행에서 형 폰번호 치면 그게 형 계좌니까 글로 35만 원 넣으면 된다. 알겠다고 얘기하고 들어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소주 피처 한 병, 간단한 안주거리를 사고 모텔방으로 향했다. 아직까진 내가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텔방에 따라 들어가서 최대한 비위를 맞췄다. 그래야 내가 완전한 탈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사장은 계속 다른 배를 타볼 것을 권했다. 그 배는 원래 잘 못 잡는 배여서 그런 거다. 이번에 소개해주는 배는 정말 잘 잡는 배고 육지도 자주 들어오는 배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애초에 잘못 잡는 배에 팔아놓고 할 소린가 싶기도 했지만 굳이 이 사람에게 내 속마음을 보여줄 필요는 전혀 없었다. 앞에서는 우선 고향 가서 해결할 일 좀 해결하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둘러대고 잠을 청했다. 아침 6시가 되어서 나는 내 짐을 들고 모텔을 나섰다. 일단은 당장 들고 있는 현금이 없기 때문에 집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터미널까지 한참을 걸으면서 한참을 어머니와 통화했다.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뿐이었다. 자초지종 설명을 들은 어머니는 통장으로 차비를 송금해 주셨다. 진도에서 고향까지 직통으로 가는 차는 없었고 대도시를 한 군데 경유해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었다. 터미널에서라도 그 사람에게 잡히면 일이 꼬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근처에서 숨어 있다가 버스 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쯤에야 터미널로 급하게 들어가 버스를 탔다. 나는 9시간이 걸려서야 고향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것이 나의 길었던 원양어선의 후기이다. 오늘은 4월 15일 내가 배에서 탈출해서 고향에 온 지 이틀이 지났다. 내가 고향에 돌아온 시간은 4월 13일 밤 11시쯤이었다. 나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몇 번이고 다짐했었다. 내가 집에 돌아가면 꼭 내가 겪었던 일을 글로 남겨서 나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13일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바로 골아떨어졌다가 어제가 되어서야 첫 글을 남길 수가 있었다. 빚이 생기고 인생에서 한번 주저앉으면서 나는 그런 생각을 자주 했었다. 모든 순간에서 내가 조금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육지에 돌아와서는 배에서도 하지 않았던 멀미를 하고 있다. 가만 서 있으면 배에서 배가 흔들리던 것처럼 육지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고 그 느낌은 상당히 불쾌하며 가만 서 있다가 오바이트까지 하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곳에서 느꼈던 감정을 최대한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죽는다는 마음으로 이 악물고 탔었던 마음부터 절망에 떨어진 사람의 마지막 희망조차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느낀 경멸까지 지금도 나처럼 절망에 빠지고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인 광고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배 타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다만 그 사람들에게 주의해야 될 사실만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다. 만일 내가 타기 전에 이런 글을 봤더라면 나는 절대 배를 안 탔을 것이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